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살펴보겠는데요. 초대형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해운업 패러다임의 변화. 자, 여기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사진에 왼쪽에는 보게 되면은 속도 경쟁, 얼마나 빨리 가느냐 하는 그런 경쟁을 해운업계가 했다고 하면은 2010년대 이후부터는 선박을 어떻게 하게 되게 되면 이렇게 큰 배로, 얼마만큼 더 큰 배로 선박을 대형화하느냐.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24,000개를 컨테이너 실는 초대형선을 이야기했는데 뭐 3만 개, 4만 개, 5만 개 실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선박의 안정성을 또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세계적인 이 항로를 생각하게 되게 되면은 수에즈우나 유럽을 갈 때 우리가 이 부산항에서 간다 하게 되게 되면은, 그죠? 저기 동남아시아에 있는 말레카 해협을 거쳐 가지고 또 이 뭐야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가지고 지중해를 통과해 가지고 지브롤터 쪽을 돌아 가지고 유럽의 북해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통과를 한다는 것은 키가 아무리 너무 높아도 문제지만은, 컨테이너 이 해상 운송의 경우에는 운하의 폭이 그게 맞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를 길게 하면서 폭을 좁게 한다게 되게 되면 그거는 선박의 안전에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선박의 건조 기술로 볼 때 이 운하라고 하는 것이 배의 대형화에 제약 조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얕은 2010년대 들어와 가지고 선박은 어떻게 하면 더욱더 크게 할 것이냐. 과거에는 보게 되게 되면 여기 보다시피 어떻게 하면 고속선을 만들 것이냐, 지금은 뭐냐, 어떻게 하면 대형선을 만들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8600TEU. 내가 80년대에 영국에서 공부하는 그 시절의 경우에 컨테이너선, 내 지도 교수께서 보게 되게 되면은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 컨테이너 해운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대가였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보게 되면 가장 큰 컨테이너선에 컨테이너 한 2,000개, 3,000개 실는 거였습니다. 내가 한 5년 전에 부산의 간만부두에서 우리 한국의 유명한 근해선사인 컨테이너 선에 몸을 싣고 부산항에 출항해가지고 도쿄 항에서 내렸는데요. 그 배가 컨테이너를 2,000개 싣는 배였습니다. 그 배는 광양에서 부산으로 와가지고 부산에서 도쿄 이틀 만에 가가지고 48시간을 가가지고 도쿄에서 또 요코하마로 갔다가 요코하마에서 이렇게 오사카, 고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배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게 되면은 대체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8600TEU, 그 다음 13100TEU. TEU는 20 Equivalent Unit. 예? 지금 보게 되게 되면 23,000개, 24,000개 싣는 그런 배. 자, 보세요. 여기 뭐 유류량을 연간 뭐 든다든지 뭐 데일리로 든다든지 이렇게 하든지 간에 구체적인 숫자는 필요 없이 여기 드럼통을 이렇게 써놨는데, 8600TEU 보기 드럼이 몇 개입니까? 예? 지금 거의 10개죠, 10개. 예? 10개가 들고 지금 보게 되게 되면은 23,000개의 경우 연료 소비량이 6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고 보세요. TEU당 컨테이너 한 개의 연료비로 계산을 해보게 되게 되면 요 달러의 원으로 3개 들지만은 여기는 지금 엄청나게 듭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배가 대형화하면 할수록 규모의 경제, economy of scale, 뭐 어떤 사람은 scale merit라는 말을 쓰죠. 규모의 경제의 실현을 통해 가지고 유류비가 절감이 된다는 겁니다. 유류비, 우리가 해상운송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들은 원가 계산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이 선박을 건조하는 데 든 자본비, 캐피탈 코스트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선박을 건조 안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중고선을 구입을 했겠죠. 퍼체이스 했겠죠. 예? S&P 시장이라고 하죠. Sales and Purchase. 건조 비용. 그 다음에 구매 비용. 이 캐피탈 코스트, 자본비고. 그 다음에 또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선원을 승선시켜야만이 배가 운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원비가 들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유류비가 들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선박의 운항 관련해가지고 육상에, 부산이나 서울에, 소공동 쪽, 이런 쪽에 뭐 해운회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일반 관리비가 들 것이고,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 중에서 유류비를 절감을 통해 가지고 이 해상 운송 서비스의 생산 원가를 낮추면은 당연히 운임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 운임이 떨어지게 되게 되면은 보다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사로서는 더욱더 대형화하는 그런 패러다임에 빠지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나오는 것이, 자, 여기 나오네요. 20풋, 여기 슬래시가 있으면은, 그저 뒤에 단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여하튼, 20,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걸 떼게 되면 피트, equivalent unit입니다. 20피트 길이의 컨테이너를 부르는 단위. 자, 머스크, 덴마크, MSC, 스위스, CMA, CGM, 이 뭐죠? 프랑스 국제선사 에버그린, 요거는 대만 선사, 코스코 쇼핑, 합박 로이드, 아메리칸 프레지던트 라인, 한진, NYK, K라인, 몰. 우리 지난 시간에 일본의 3대 선사가 각 선사의 컨테이너 부분만 떼내 가지고 합쳤다 할 때의 3대 선사가 니폰 우센 이라고 하는 NYK, 카와사키 라인, 미쯔비시 오리엔탈 라인, 이 세 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양민, 이것도 아마 대만 선사 겁니다. 이건 중국, 합박로이 독일이죠 아마. HMM, 짐, 라인, 이스라엘. 그래서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초대형선을 보유하고 있는 선사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전 세계의 해운업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형선이 없을 경우에는 운임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초대형선 확보에 소홀했던 선사는 파산이 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선사에 합병되는 그러한 APL도 합병이 됐죠. 함부르크 수드도 머스크에 합병이 됐죠. 아마 여기 지금 이런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은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형선이라고 할 때는 컨테이너 15,000개 이상을 실는 배들로서 머스크는 이런 15,000 TU 이상이 몇 척이냐? 46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MSC는 26척, 코스코는 22척, CMA, CGM, 프랑스 선사는 15척, 합박로이드 6척, 완. 이건 아마 일본의 3대 선사의 컨테이너만 합친 겁니다. 그 다음 HMM은 한 척도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 2019년에 이야기하면 2019년. 그래서 초대형선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세계의 그 메가 캐리어 초대형선이거든.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HMM으로서는 2020년에 초대형선을 확보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2000년 4분기 중에서도 2분기에 12척을 인도를 받게 되고 2020년에 이 모든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량을 합치면은 110만 TEU를 확보하게 된다. 여기서 선복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할 때 영어로 적으면은 이 ship, 배 있죠. 배의
스페이스를 선복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냐니까 선복이라고 하는 것은 선박에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선복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 합친 것이 2022년에 110만 TEU를 확보를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게 되면은 유럽 노선. 자, 여기에 한국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것이 유럽 노선이고, 일로 가는 것이 미주 동안 노선입니다. 여기에 이런 배들을 투입을 하고 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마 지금 일부 그렇게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HMM에서는 세계의 글로벌 메이저 선사입니다만은 영어로서는 또 다른 말로서 메가 캐리어, 초대형성 확보를 통해 가지고 당당히 맞서 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경 규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앞에서도 우리가 잠시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글로벌 워밍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 에코 프렌들리, 인바이러멘탈 프렌들리, 친환경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해군 산업도 여기에 부응을 하고 있는데 이 스크럽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2020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의 그 산하기관으로서 전 세계의 해운의 산업과 관련된 규제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법규라든지 이런 지침을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 IMO입니다. 공해는 우리가 영어로서는 high seas라고 하죠. HIGH, 높은 바다, 뭐 그게 해석하면 안 되고 공해입니다. high seas. 2020년부터 공해상의 황산화물 배출 규제를 시행을 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 선박 연료에 보면은 연료 기름 있죠. 이 벙커 CU라고 하는 거죠. 이 보게 되게 되면은 황을 함유하고 있는데 대체로 보게 되게 되면은 이 황을 많이 함유할 수도 있고 적게 함유할 수도 있고 고황산 화물이랄까. 그 다음에 저황산이랄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상한선을 3.5%가 아니라 이 선박 연료의 황 함유량을 0.5%로 저황으로 이렇게 확 낮추는 그런 규제를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게 되면 선박의 고속화에서 대형화로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했는데 지금은 2020년대 들어와 가지고는 이 그린 쉬핑 내지는 환경 규제에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해운업계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이 몇 개냐니까 세 가지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연료유에 황의 함유량이 3.5%가 아니라 뭐 0.5% 이하인 여기 나오죠. 0.5% 이하인 연료유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 연료에 비해 가지고 이런 연료를 사용하게 되게 되면은 기름값이
50% 이상 비싸진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또 택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니까 LNG 연료를 사용해요. LNG, Liquefied Natural Gas, 액화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선박. 벙커시유로 이렇게 기존 선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로 해야 된다게 되면은 배를 완전히 바꿔야 돼. 기존 선박은 폐선 처리하고 이런 새로운 선박으로 이렇게 발주하거나 아니면은 기존 선박을 이렇게 엔진을 개조한다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옵션이 뭐냐니까 선박 배기가스에 포함된 이 황산화물을 줄여주는 장치가 바로 뭐냐 스크러브라고 하는 것을 배에다가 장착을 해야 된다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 선사에 비해 이 회사는 HMM은 여기에 나오다시피 이러한 장치 여기 보면은 그 스크러브 설치할 경우에 값싼 고유황유가 값싸 함유량이 많을수록 값싼 고황유를 해가지고서는 이걸 달매게 되게 되면은 나오는 것이 그 배출가스가 줄어든다는 그러한 장치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보게 되게 되면은 설치하고 하는데 8개월 들고 약 500만 달러가 소요가 된다는 이게 보게 되면 기업으로서는 해운 서비스 생산 원가를 그죠 인상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겠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여기 나오는 이 2018년 8월의 C-트레이드라고 하는 이 해외 전문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게 되면은 이 머스크가 스크러브 설치를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반대를 하게 되고 2020에 0.5%라고 하는 황의 캡은 뭐냐니까 상한선 캡 모자 있지 모자지만 상한선이라 이 말이야. 황의 황이거든. 이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는 저유황률을 사용하는 추진을 한다든지 예? 뭐 다른 회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뭐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와 가지고 이 스크러버의 설치에 대한 의견이 더욱더 받아들여져 가지고 많은 선사들이 스크러버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회사 HMM은 보다도 훨씬 더 빨리 그 IMO 환경 규제에 맞춰 가지고 스크러버를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데 더욱더 선제적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또 로이즈 리스트라고 나오는데 로이즈 리스트는 그 영국에서 발행되는 전문 잡지로서 이 해운과 관련된 그리고 해상보험과 관련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전문 잡지에 해당이 됩니다. 3년 전에 부산에서 월드 오션 포럼을 할 때 제가 이 로이즈 리스트의 기자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80년대 영국 유학 시절에 그 당시에는 저 연구소에 이 로이즈 리스트가 잡지로서 이렇게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 잡지를 상당히 자주 봤습니다. 그 잡지에 세계 해운의 최근 동향을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 보다시피 2019년 3월에 어떤 기사가 나왔느냐니까 스크러브 오더스 스크럽을 설치 제작하는데 8개월이 걸린다는데 이런 주문의 3분의 1이 너무나 지금 한꺼번에 몰려왔기 때문에 제작하는데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IMO 환경 규제 기한이 2020년부터인데 그 기간을 맞추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기사를 냈는데 이 HMM은 이미 벌써 해왔기 때문에 아주 선제적인 그런 선도적인 환경, 친환경 선도 그런 해운 선사로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이 뭡니까 2017년에 이미 스크러버 설치를 검토를 했고, 그러고 2018년에 컨테이너 선 두 척을 여기 그 신조할 때 이미 스크러버 설치까지도 마무리시킨 그러한 과정을 거쳤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또 이 유조선 탱커 VLCC 5척도 지금 스크러버를 설치한 그런 신조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VLCC는 뭐랄까 풀어 설명은 very large, 아주 very large crude oil이 먼저 원유죠, 그죠? crude 오일을 생략되고 이 C가 carrier의 약자입니다. carrier. 이러한 배는 뭐 컨테이너선이 아니라 이 탱카가 여기에 VLCC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보통 탱카를 사람들이 유조선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탱카를 유조선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탱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들 세계적인 주스 회사인 이 델몬트와 같은 데서는 과일첩을 주스의 원액을 담아가지고 전 세계에 운송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그 배를 뭐라고 하느냐? 탱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탱커를 유조선이라고 번역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VLCC는 여하튼 기름을 원유를 싣는 그런 배로서 아주 큰 배, 어느 정도 큰 배에서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지난번에 우리가 DWT, 데드웨이트, 그 다음에 데드웨이트 토니지, 그로스 토니지, 네트 토니지, 그죠? 그 다음 파나마 운하에 통과될 때 적용되는 토니지, 그 다음에 수에즈 운하에 통과될 때 적용되는 토니지, 톤수라고 하는 것도 아주 다양하게 있다 하는 것을, 선박의 등록세를 부과할 때는 어떤 톤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선박에서 얼마만큼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느냐는 걸 보여주는 것은 데드웨이트 토니지고 다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서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Very Large Crude Carrier보다도 더 큰 배는 ULCC라고 있습니다. ULCC, U는 울트라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하튼 이런 배도 이미 했고, 그 다음에 신조선에다, 그 다음에 기존 운항 선박에도 이 스크러브를 설치했다 하는 내용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갈수록 보게 되게 되면은 이 해운 산업이 트럭 운송이라든지 이런 거에 철도 운송도 지금 보게 되게 되면은 환경 친화적이죠. 트럭 운송보다도. 이런 운송의 만큼 아주 환경 친화적인 그러한 운송, 모드 오브 트랜스포트, 운송 수단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 해운 업계에서는 해상 운송 서비스의 원가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심지어 보게 되게 되면은 또 선사로서는 이 벙커 CEU 값이 갑자기 오르게 되게 되면은 선사가 하주에게 벙커 어드저스트먼트 그런 피를 부과를 하고 있죠. 유리 할증료를 부과할 만큼 코스트에 아주 민감한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이 IMO의 환경 규제에 발맞추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코스트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운임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러한 환경 규제에 의한 이 코스트의 증가분은 당연히 이 해상운송 서비스의 소비자인 고객이 부담하는 그러한 기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생각을